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좀 되새겨 볼까요? 의무론과 공리주의, 목적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시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실용윤리 혹은 응용윤리 혹은 실천윤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현실 문제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다양한 윤리적 접근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우리가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무론적 윤리,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접근법, 목적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형의 문제에 대한 것, 혹은 안락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그와 반해서 실질적인 계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 예를 들면 행복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대적인 윤리학이에요. 근대적인 윤리학이라는 것의 특징은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이 근대적인 윤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 어떤 철학이 나오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에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접근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사실 교과가 재편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자,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윤리 문제에 대한 덕, 그 다음에 배려의 윤리라는 게 뭐냐. 그 중에서도 오늘 덕윤리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 역시 책임의 윤리, 한스 요나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론의 윤리라고 표현을 하죠. 윌겐 하버마스의 사상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에 나오는 개념을 내가 정리해 뒀느냐라고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1시간 동안 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더더욱이나 그렇고 20강을 통해서 이 뉴탐스런이란 좋은 교재, 생활과 윤리라는 이 과목을 다 정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강박관념을 어찌 보면 선생님은 더 여러분들한테 장점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뭔 소리냐? 결국 출제되는 유형은 뻔하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어디가 출제 포인트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덕윤리를 들어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적 윤리사상. 자, 근대적 윤리사상 하면 근대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사뿐만이 아니라 윤리학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대를 우리는 모던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철학사와 윤리학사는요, 근대성을 중심으로 전근대와 탈근대라고 나눌 만큼 근대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 근대의 윤리사상을 우리가 배운 것은 대표적으로는 의무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목적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냥 공리주의 대표적으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요, 근대의 가장 특징적인 건, 모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계몽이다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이성, 계몽이라는 것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해타산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각각의 개인들이 이성을 갖고 있고 그 개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함으로써 개체주의적 특징, 그것이 개인주의라는 것으로 발전이 되고요. 제가 좀 길게 쓰고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의 자유주의라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근대적 윤리사상이 아니라 주로 현대적 윤리사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무론과 공리주의라는 관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 과거에 있었던 덕윤리에 대해서 제대로 적으면 재조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던데? 이걸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게 아니야? 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루게 되는 건 배려의 윤리입니다. 그 다음은요, 책임의 윤리. 그 다음은 담론 윤리. 자, 이렇게 길게 좀 써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어떤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계몽 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뜨거운 가슴인 거죠. 그 다음에 감수성입니다. 이 감수성은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요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그 다음에 이해타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중요하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죠.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 이런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적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체와 개인 자유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담고 뭐라고 하고 있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게 덕윤리부터 배려, 책임, 담론윤리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각들이 근대적인 윤리사상에 대한 좀 반대편, 반성과 비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건 덕윤리부터.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고요. 덕윤리 중에 오늘 선생님이 수업의 한 중반부 이후까지 아주 강조해서 정리해 드릴 부분은 역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뭐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뒤에 빠른 속도로 배려 윤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책임의 윤리, 담론 윤리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자, 오늘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떤 전체적인 개괄을 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그러면 다루게 되는 첫 번째 주제는 덕윤리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에다가 다 쓰셨죠?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주제 덕윤리 사상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뭐 나름 필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필기 짜증내지 마시고요. 열심히 적으면 여러분들의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 이 덕윤리의 주인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아테네 학당의 중앙 부분인데요. 이 중앙 부분을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 철학에서 보면 윤리학도 마찬가지고요. 아테네 학당의 중앙부에 이 두 사람을 그린 것처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봤을 때 바로 오른쪽에 젊은 모습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스승보다는 젊었었으니까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어떤 생각이 좀 달랐을까? 그리고 그 덕윤리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덕윤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집중적으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덕윤리입니다.
자, 덕윤리적 접근이라고 제가 쓰는 것은 선생님은 탐스런 윤리와 사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뉴 탐스런 윤리와 사상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렇게 적는다라면 윤리와 사상 수업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 아주 실용적이고 응용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덕윤리적 접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거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덕윤리적 접근이라는 거에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덕윤리가 왜 현대사회에 재조명되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덕윤리가 왜 재조명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자, 노란 펜으로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의무론과 그 다음에 목적론, 대표적으로는 공리주의라고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공리주의의 한계가 지적이 됐다. 자,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점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 자, 땡땡. 내면의 도덕성 혹은 인품 혹은 인격체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들 그런 것을 과거에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아레테라고 고대 그리스어에서 썼습니다. 이 아레테라는 말이 뭐냐면 탁월함, 훌륭함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도덕성 할 때 그 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 덕이다라는 걸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그 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했다. 그것이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사람이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는 그 사람이 그것을 행위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건데 과연 그것이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느냐 혹은 윤리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현대사회가 각박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윤리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요 근대적인 관점 아까 제가 필기해드렸잖아요. 출제 포인트를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에 참 좋은 것이 있던데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뭐가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의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면 자, 공동체의 전통 이런 것들이 개인의 내면의 도덕성 자체에 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도덕성 형성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즉 그 공동체에서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아주 개체적인 그리고 원자화되고 이러한 고립된 개개인들을 얘기하던 근대적인 사고에서 이제 개인의 내면의 도덕성은 공동체의 일부분이고 그 공동체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시각들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덕윤리가 재조명되게 된 이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덕윤리가 이렇게 재조명되면서 덕윤리의 어떤 점이 이제 강조되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덕윤리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더라. 아까 다시 한번 정리했지만 의무론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그 근대적인 사고는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반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아주 부각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덕윤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기 때문에 재조명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덕윤리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두 번째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덕윤리 하면은 대표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덕윤리 사상가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로서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유명한 말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료를 봤었는데 이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이제 덕윤리를 얘기하느냐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가보죠. 아까 이 봤던 장면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좀 드러납니다. 플라톤은 손이 하늘을 향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너무 이데아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 때문에 아카데미아의 스타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스승과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플라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플라톤은 정말 나의 소중한 벗이다. 그러나 나에게 더 소중한 벗은 진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플라톤과 나는 생각하는 진리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덕윤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필기 부분으로 올라가서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가졌다라는 건 오른쪽에다 땡땡 현실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코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더니 행복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덕을 갖출 때 행복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레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레테, 덕이다라는 것을 갖춰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덕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인이 덕을 갖고 있고 덕을 갖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나 모델들을 잘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현실의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럼 행복한 사람은 덕을 갖춰야 되는데 덕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은 두 가지의 덕으로 구성된다라고 봤어요. 지성적 덕이 있겠고요. 플러스 품성적 덕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품성인 거죠. 자, 지성적 덕이라는 건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지혜를 갖출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덕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지성적인 덕이죠. 그러나 기반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훌륭한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되기엔 어렵겠죠. 아레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덕은 기반이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똑똑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격자다,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아주 그 사람은 인품이 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이 품성적인 덕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요거 이제 선생님이 언급할 문제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죠? 우리 교재에. 그래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강한 의지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다라고 그래가지고 덕 있는 사람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 이 아레테라는 건 뭘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요. 몸에 샥 베이듯이 정말 많이 실천해 봄으로써 습관화가 되어서 그게 나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을 때 정말 좋은 인품이 형성되는 거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게 되면 덕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이 우애라는 관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우애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재조명하게 되는 덕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애는 흔히 얘기하는 우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우애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애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런 건 거죠. 예를 들면 우애는 동료 간의 사랑, 동료와의 우정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축구 여러분들 많이 중계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중계방송을 보면 해설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이 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위험한 태클을 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그죠? 안 좋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해서 파울을 심하게 해서 그 선수가 큰 부상을 입게 되면 동업자 정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썼던 윗줄에 있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이해타산, 이성, 계몽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윤이 되느냐 개인주의고 개체주의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관점 아까 정리되셨죠? 그렇다면 스포츠인으로서 승리가 중요한 거고 내가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선 정말 지나쳐도 내가 그걸 꼭 해야 될 상황에 파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설자가 우리가 동업자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선수를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 선수를 존경할 만한 선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동업자 정신이라는 건 바로 이 덕윤리하고 아주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결국 우애라는 것은 동료 간의 우정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동업자 정신과 통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선 합리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 덕윤리는 관점을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애의 정신은 결국 4번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뭐라고 봤냐면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정치적 동물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정치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때만이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그 개개인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게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 그렇게 되면 고대 그리스 폴리스 안에서의 아고라 광장에 가서 토론도 하고요. 그런 공동체적 참여가 이 정치적 동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려드렸던 근대적인 의미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아니면 의무론과 다른 측면의 공리주의적 관점,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미래 사고 이런 것들과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덕윤리적 관점 이것에 우리가 재조명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보니까 문제 하나가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건 그 아래 나오는 맥킨타이어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읽기 자료가 나와 있죠. 교재 31페이지에 있는데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맥킨타이어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배려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배우셨는데 우리는 완벽한 도덕적 본성과 일련의 도덕적 성향을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완벽해지려면 실천이 필요하고 습관화가 필요하고 현실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덕은 교육을 통해서 하면은 지성적 덕. 그죠? 그 다음에 습관화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본성의 상태 또는 성향을 발전시켜 나가며 정의로운 행위를 해봄으로써 절제 있는 행위를 해봄으로써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 있는 행위를 하면서 용감한 행위를 해봄으로써 용감해지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더 도덕적인 덕을 발전시키기가 쉽다는 점은 그것은 결국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더 만들어질 앞으로의 창창한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린 나이부터 이런 연습이 몸에 배도록 열심히 한다라면 아주 훌륭한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 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아주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게 오늘 얘기하는 덕윤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습관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양 윤리학사에 나오는 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는 30페이지에 맥킨타이어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앞으로 돌아가서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맥킨타이어 하면은 우리가 뭐 요즘 철학으로 분류하면 마이클 샌델, 뭐 왈저 이런 사람들처럼 공동체주의자로 분리를 합니다. 이 공동체주의라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덕을 바탕으로 하는 미덕 정치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 그 미덕 정치라는 것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부여받게 된 거죠. 그것을 계승하면서 이 맥킨타이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결국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로 구성된 이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덕을 갖춘 개개인들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재 바로 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1번 윤리의 의미, 덕윤리의 의미 정리했고요. 그 다음 맥킨타이어 동그라미 3번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건 바로 배려의 윤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려의 윤리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캐롤 길리건인데요. 이 캐롤 길리건이 쓴 책 제목을 보니까 다른 목소리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른 목소리가 뭘 의미하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목소리가 뭘까요? 바로 남성과는 다른 목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얘기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건요. 요즘에는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게 많이 뒤섞이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리건이나 나딩스가 표현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차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목소리라는 건 결국 여성들이 갖고 있는 포용이라든지 배려의 윤리사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좀 적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한 우리 표를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좀 지우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배려의 윤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배려의 정의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려라는 게 뭔가요? 배려. 배려하면은 흔히 우리가 배려라고 그냥 쓰는 것 뒤에 배려심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두 번째입니다. 배려의 윤리. 자, 배려의 윤리적 접근은 역시 우리 교재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배려라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배려심이라고 아예 써버릴게요. 배려심이라는 건 아까 표현한 대로 심이 들어갔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배려하면은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딱 찾아와 봤더니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씀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씀. 그렇다면 배려심하면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 그죠? 측은지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려라는 것은 상호 간의 마음이 동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배려심의 핵심은 뭐냐면 상호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려의 윤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뭘 기반으로 가고 있냐. 예를 들면 칸트의 사상. 그 다음에 뭐 현대 사상이긴 한데요. 이 존 롤스의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칸트는 뭘 강조한 사람이냐면 개개인이 도덕적인 판단이 아주 보편화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롤스 또한 칸트를 수용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역시 뭐가 중요하다? 도덕적인 판단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들이 뭐 원초적 상태에서의 결정 이런 것들이 요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요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 이론을 도덕적인
추론과 그 다음에 판단 능력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배려심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결국 뭐라고 한 거냐? 비판한. 왜? 이런 것들이 놓치고 있는 단순히 인간을 합리적이고 보편화된 도덕 법칙을 적용하며 도덕적인 추론과 판단이 그 도덕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까지 쭉 나가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같이 보시죠. 캐롤 길리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콜버그의 아까 말씀드린 거죠. 도덕성 이론은 여성의 다른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다. 그럼 여성의 다른 목소리 아까 책 제목처럼 뭘 얘기하는 거냐?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정의의 윤리와 여성의 도덕성, 배려의 윤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배려라는 건 아까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씀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넬 라딩스가 표현하는 건 이겁니다. 정의의 윤리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거 자료실에 선생님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모자와 관계를 배려의 원형으로 삼아 배려를 친밀한 사람뿐 아니라 낯선 타인에 나아가 동식물과 지구 환경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려심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었던 근대적인 사고의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다른 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생태계 문제, 복지의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윤리적인 재문제를 이런 식으로 배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배려의 윤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결국 연민, 그 다음에 보살핌, 그죠? 이런 단어들. 관심, 그 다음에 상호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시험에 출제될 이 배려 윤리에 대한 접근, 요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빠른 속도로 세 번째 오늘의 주제 책임윤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책임윤리라는 것도 포인트는 아까 출발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근대적 사고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근대적 사고와 다른 것을 바로 이 한스 요나스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1979년에 출간된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이 바로 책임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또 요나스는 왜 이런 얘기를 강조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또 좀 필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나왔네요. 책임의 윤리입니다. 자, 제목 자체에 책임의 윤리니까 제목 자체에다가 사상가를 그냥 적고 가도록 할게요. 윤리적 접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노란 펜으로 한스 요나스. 이 요나스가 쓴 책임의 원칙이라는 1979년 이 책이 바로 이 책임의 원칙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책임 윤리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일단 환경 문제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환경 문제에서의 인간 중심주의, 비판했다라는 거. 결국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임윤리하고는 멀다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훨씬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확장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일단
비교가 돼야 될 게 있는데요. 기존의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심정적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이제 심정적 윤리를 신념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비교가 돼야 되겠죠. 책임윤리. 여기에서는 주로 노란 펜으로 자 보세요. 행위자의 행위 자체. 이게 근대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행위자의 행위 자체를 주목하면서 행위자의 행위 자체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심정윤리 혹은 신념윤리고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윤리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책임윤리는 이런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고요. 그 결과를 예측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강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인과적인 책임만 진다라면 이것은 당위적 책임까지 고려를 해 넣고 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자연계의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나는 개구리를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야. 그냥 던진 것뿐이야. 이런 관점인데 요나스가 지적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개구리 한낱 생물에 불과해가지고 작은 생명체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져야 될 것은 훨씬 범위가 넓어진 내가 던진 이 돌멩이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까지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돌멩이는 상징적인 거죠. 예를 들면 과학기술 문명, 예를 들면 환경 파괴, 개발의 논리, 예를 들면 생명과학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까지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요나스가 뭘 강조했냐? 요 단어잖아요. 우리 배웠었죠? 자, 윤리적 공백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겠다. 블랭크가 생겼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생겼다라는 거. 왜? 과학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했는데 윤리라는 것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갭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선생님이 지금 책임의 윤리 한스 요나스를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시험에 나온다라면 이 지문이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꼭 올려놓겠습니다. 자료실에서 이 자료는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십시오. 요나스의 독창적인 사상은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 근데 이 책을 기술하면서 기술을 통해서 생산력이 발달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누구주의적 기획을 비판한다. 누구는 노동을 통해서 자연이 가공되고 변형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실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한 개인의 노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개인이라는 건 인간인 거고 그 인간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A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게 요나스인데요. 요나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도 하면서도 비판하기도 합니다. 결국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왜? 마르크스의 사상 자체도 인간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바로 A에 들어갈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래쪽을 딱 보세요. 뒷부분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대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은 도구적 기술관과 맞물려서 이게 바로 근대 사회의 인류의 가장 문제점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가 전통적 윤리 틀 안에서 정립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전통적인 윤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윤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뭐다? 책임윤리적 관점이다. 그 책임윤리적 관점이라는 걸 자 다음 자료를 넘겨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상호 간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의 전통윤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라고 하네. 그러면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나스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즉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머물면 안 되고 어때야 된다? 그렇죠. B에 들어갈 말은 요거겠죠. B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인간과 누구? 자연과의 관계. 자, 범위가 확장됐죠. 우리가 책임을 질 범위가. 그 다음에 C는 보세요. 자, 전통윤리의 영역을 확장해야 되고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에서 뭐에 대해서까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는 아까 얘기한 심정윤리나 신념윤리죠. 그러면 C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그죠? 요렇게 쓰면 되겠죠. 의도치 않은 결과까지 내가 돌멩이를 던진 것,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것, 생명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까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차이를 D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 윤리적 공백.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오늘 덕윤리만큼이나 요즘에 이제 시험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게 책임의 윤리여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좀 해왔고요. 책임의 윤리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관점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4번은요. 바로 나와 있는 윌겐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입니다. 근데 이 담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신다면 담론에 내포되는 건 이런 개념들이죠. 예를 들면 대화, 예를 들면 토론, 그리고 의사소통.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제목이 의사소통 이론이에요. 그리고 민주적 공론장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하버마스는 어린 시절에 나치스에 가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게 문제가 있구나. 나치스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 자체를 굉장히 반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HR이라는 걸 진행을 하시나요? 홈룸 시간. 이런 토론이나 이런 토론장에서 그런 공론장에서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줄입니다. 요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상적 담화의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담화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냐? 첫 번째, 진리성이에요. 진리라는 건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모든 것은 참 명제이거나 올바른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떨 땐 토론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팩트에 근거하지도 않은 뭐 인터넷 사이트 중에 막 그런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거고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건데 그걸 민주적으로 토론한다라고 올바른 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진리성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 정당성이라는 건 역시 합리적인 근거, 정당한 근거가 수반되어야 아주 좋은 토론과 아주 공정한 그런 이상적인 담화가 이루어지겠고요. 진실성이라는 건 참여자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당연히 좋은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마지막으로는 쌍방향의 이해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이해 가능성이다라는 4가지 조건을 갖는다라면 충분히 이상적인 담화, 즉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다 어때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개개인들이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좀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아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39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과거에는요, 요 얘기를 점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게 아니라 거스름돈을 안 가져간 손님에 대한 점원의 고민을 요 위에다 갑에다가는 뭘 줬었냐면 의무론을 줬어요. 네, 그래서 칸트의 관점에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가 2013년에 이 생활과 윤리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때 딱 나왔던 유형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 문제는 갑이요, 오늘 배웠던 덕윤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옳고 선한 결정을 위해 행위를 인도해주는 어떤 규칙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거 뭐예요? 근대적인 의미의 공리주의나 의무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보다 먼저 선을 지향하는 품성하니까 덕윤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상황은 거스름돈을 이제 제가 잘못 돌려받아서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1번. 무엇이 선한 행위인지 제대로 알도록 해라. 이건 뭐예요? 이건 주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안다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자기가 내가 더 이익인데 이걸 내가 더 가져야 되겠는데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현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의지가 더 수반되어야 된다. 안다라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이거는 뭐예요? 스토아 학파 같은 사상가들인데요. 우리는 의무론 다음으로 배웠던 바로 자연법 사상 같은 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면의 품성을 갖추는 것, 의지적 활동과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3번 어떤 행위가 유용성 하면 뭐예요? 벌써 X라고 쳐있네요. 뭐예요?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유용성은 행위자가 어떠한 유용성, 쾌락, 행복 여기에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거니까요. 4번 보편화 가능성, 인간 존엄성 하면 역시 칸트의 시각, 의무론적 관점이겠죠. 5번 선한 행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강한 의지력을 가져야 된다. 아까 선생님 필기해드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냐? 좋은 품성을 갖추기 위해선 계속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세요. 그게 습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품성을 갖게 될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릴까요? 자, 39페이지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우리 갖고 온 건 5번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 규범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자유롭게 동의했느냐? 아까 배웠죠? 누굽니까? 윌겐 하버마스. 하버마스가 갖고 있는 무슨 사상? 그렇죠. 담론윤리 혹은 의사소통이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번 배려심을 키우기 위해 요건 배려의 윤리죠. 오늘 배웠잖아요. 그 다음 정의의 윤리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중심적 윤리 요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배려의 윤리. 넬 나딩스나 캐롤 길리건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격 모델 요건 뭐예요? 덕윤리죠. 모델을 잡아야 되고 품성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니까요. 대화 상대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지각 있는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담론이 가능할 수 있는 평등한 인격체로 인정을 했을 때 야, 네가 말하는 건 다 틀려. 너는 얘기하지 마. 이러면은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유대감과 보살핌이 자율성과 합리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역시 유대감, 보살핌은 배려 윤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웠던 것들을 키워드 정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오늘 배웠던 거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그 다음 길리건과 나딩스는 뭐죠? 그렇죠. 배려의 윤리. 마지막으로 책임의 윤리. 누구? 요나스. 하버마스는 담론윤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많은 내용을 했는데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내용으로 갖고 올 겁니다. 자, 이제 응용윤리의 재문제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5강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